요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쓰이는 코로나 방역 소독제 흡입 독성 실험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실험 결과, 실험 동물들이 모두 폐사했는데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JTBC 취재진이 검찰 수사팀과 함께 마약 밀수범들을 넉 달에 걸쳐 추적했습니다. 고무풍선에 숨겨오는 게 예전에도 있었나요? 제가 보는 처음이에요. 국제 택배로 위장해서 들여오는 갖가지 수법과 택배 배송지를 추적해서 범인을 잡는 현장, 그리고 밀수범들의 실체까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집중 보도합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고깃집 같은 식당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겹살 값은 1인분에 2만 원까지 오른 것도 모자라서 200g이던 고기 양도 150g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JTBC의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때 많이 쓰던 방역 소독제, 이 중에 4급 암모늄 화합물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됐던 독성이 강한 성분인데 수건에 묻혀 물건을 닦는 데는 쓸 수 있지만 분무기로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위험이 제기됐지만 환경부는 안전성이 입증됐고 흡입 독성 실험도 면제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환경부는 동물을 대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실험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먼저 최강일 PD입니다. 병원과 사무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흔히 사용하는 코로나 방역 소독제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4급 암모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논란이 된 독성 화학 물질입니다.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뿌리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몰드체로 어떤 under any circumstances라고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러한 위험성에도 환경부는 그동안 소독제로 사용하기 안전하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흡입 독성 실험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애초 논란이 제기되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 성분의 흡입 독성에 대한 동물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험 결과 흡입한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에선 궤양도 생겼습니다. 0.3 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습니다. 보고서는 0.193 ppm 농도만으로 죽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추가 실험은 없었습니다. 분무 형태로 뿌렸을 적에 0.193 ppm의 농도가 나올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BKC의 경우에는 아무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러니까 뿌려놔도 아무도 거부감을 못 느껴요. 환경부는 방역 현장에 대한 해당 소독제의 분사 금지를 권고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현장에선 유해성에 대한 인지 없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네, 이렇게 버젓이 실험까지 하고 실제 들이마시면 위험하다는 결과까지 나왔지만 환경부는 지금까지 실험 자체를 부인했고 그러다 보니 실험 결과를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장에서 해당 성분의 위험성을 정확히 모르고 지금도 계속 살포되고 있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4급 암모늄 성분을 코로나 방역 소독제로 승인한 건 2020년 초.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자 주무부서인 질병관리청에서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환경부는 그동안 흡입 독성 시험이 필요 없고 관련 자료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호흡기 독성 자료가 있느냐 물으니까 최초에는 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사법 때문에 자료가 식약처에 있다고 했다가 결국은 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없었던 거죠. 그죠? 맞죠, 장관님? 네, 면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예. 취재진이 실험 사실을 확인한 뒤 다시 묻자 환경부는 실험을 한 것은 맞으나 2024년 살생물 제품 승인 평가를 앞두고 한 것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보한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다릅니다. 실험 배경으로는 살균 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리는 분무 소독 방식으로 사용해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된다는 언론 지적이라 쓰여 있습니다. 시험은 방역용 소독제의 흡입 독성 시험을 통해 유해성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정작 유해성이 확인됐지만 추가 실험은커녕 외부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들에게 4급 암모늄 소독제 분무 금지를 권고하고 표면 소독을 권장했다는 입장. 하지만 4급 암모늄 독성을 모른 채 여전히 병원과 학교 등 소독 현장에선 해당 소독제가 살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취재진에게 해당 보고서는 통상적인 연구 용역 형태가 아니라서 없다고 한 것이라며 보고서 기재 내용은 당시 코로나 상황을 언급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해당 성분이 들어간 소독제를 제일 많이 접한 사람은 실제 소독제를 분무기로 뿌리던 작업자입니다. 저희가 한 분을 만났는데 우연히 얼굴에 뿌려져 화상을 입었고 지금도 고통이 컸습니다. 오승열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청에서 방역을 담당하던 김정태 씨. 조심하는 얘기도 특별히 없었고 저희는 그냥 지급받은 건 면장갑 하나 이외에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독액을 희석하던 중 압축 분무기가 고장나 얼굴에 뿌려졌습니다. 그냥 얼굴에 설sul 때야 이렇게 물 껴지는 것처럼 순간 탁 튀는데 눈을 뜰 수가 없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얼굴과 눈에 화상을 입은 상황. 각막이 흐르는 것처럼 붓고 눈 떨림이 있고 눈에 신경통증이 생기고 얼굴 쪽에도 계속 타는 느낌이 있고. 갈수록 상태는 심각해져 지금은 기관지와 관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병은요, 진행이에요. 현재 진행이 되고요. 내 몸 전체를 신경적인 것, 신경과 또 관절, 그리고 면역, 그리고 내 몸 상태 전체를 조금씩 망가뜨리면서 환경부가 해당 성분의 분사 금지를 권고가 아닌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일일이 수건에 묻혀서 닦고 방역을 한다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청소를 소독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랄 건데. JTBC 오승열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징계에 따라 의원직 제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초 윤리 제소에 부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결정한 모양새인데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관련된 의정활동을 했고 상임위 도중 거래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당 차원의 조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윤리특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 4단계로 제명은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윤리특위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제소한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자문위에서 제명 의견을 내면 윤리특위 위원들이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김 의원을 뒤늦게 제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사흘 전 의원총회에서 윤리위 제소를 결의문에 담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집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읍참마속해야 하는 시기를 놓쳐 리더십 부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의원은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이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까지 나왔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오늘 대응 방향을 정했는데 관행적으로 해왔지만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일들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입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간호사들은 그동안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음파나 심전도는 물론 항암제를 만들거나 동맥혈을 채취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임상 병리사나 의사 등의 업무인데 관행적으로 해왔단 겁니다. 특히 수술 후 처치나 대리 처방 같은 이른바 PA 간호사들이 하는 업무도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다.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엔 진료 보조가 들어 있습니다.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어디까지 합법적인 걸로 볼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에 계기로 해서 우리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일을 하고 업무 범위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좀. 실제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거부하면 수술이나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가 불법 지시를 거부했는데 의사가 강요한다면 형사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9일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다음은 다단계 주가 조작 수사 속보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라더견 대표는 비싼 건 억대가 넘는 고가의 유명 미술품들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이 그림 중 일부가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 일당의 서울 한남동 아지트에 보관돼 있던 그림들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 알렉스 카츠 등 유명 해외 작가들의 그림과 물방울로 잘 알려진 김창렬 작가의 작품도 있습니다. 한 점당 최소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더견 대표 일당은 수수료 세탁 창구로 고가의 그림들을 활용해 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인 줄 아냐 이러면서 자기 말로는 안 걸어놓은 그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해당 그림들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림 중 일부가 한 갤러리에 전시돼 있었는데 며칠 전 취재진이 다시 방문했을 땐 라 대표의 그림 2점이 사라진 겁니다. 검찰은 사라진 그림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주가 조작 일당이 범죄 수익을 숨기려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관련 없으니까 안 하셨습니다. 취재진은 갤러리 대표 김모 씨와 남모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 역시 라 대표 일당의 투자자로 범죄 수익을 빼돌리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최근 라 대표의 7억 5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도 압수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한 달 동안 북한 뉴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군사위성 제작 현장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군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발사를 위한 현지 지도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정찰 위성의 제작이 완성됐다고 선언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총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의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여름 안에 발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장마를 피하면서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을 만들기 위한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과 8월 한미연합훈련까지 이 기간 중에 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 만에 다시 군사 시찰에 나서면서 그동안 멈췄던 북한 도발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을 구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마약 실태가 심각합니다. 저희 취재진은 넉 달에 걸쳐서 검찰 수사팀과 함께 마약 밀수범들을 추적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릴 예정인데 먼저 오늘은 마약을 들여오는 국제 택배입니다. 온수기와 사탕과 풍선 등 갖가지 물건 속에 숨겨왔는데 저희 취재진이 포착한 현장들에서만 30kg이 넘는 마약이 적발됐습니다. 박병현, 연지환, 김지성 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희가 찾은 곳은 하늘길과 바닷길을 끼고 있는 인천지공입니다. 세과대에서 적발된 국제 택배 상자가 막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온수기, 전기 보일러 같은 거. 전기 보일러 같은 거예요. 그럼 요 틈새다가 이렇게 막 껴놓고 온 건가요? 그러면 마약을? 그렇죠. 이 안에 빈 공간이 많으니까. 온수기 틈에 있던 마약은 얼마나 될까?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문을 열자 묵직한 비닐 뭉치가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양이 상당합니다. 금고에 넣어놓으시는 거죠? 예. 마약 금고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 엄청난 양. 활성탄 네, 숨겨가지고. 예. 받는 사람은 이모 씨, 배송지는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온수기 틈에 들여온 필로폰은 8.8kg, 9억 원어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마약 택배 소식을 듣고 급하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국제 우편 물류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약이 20kg짜리가 들어왔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20kg이 들어왔다고 해도 여기 사탕, 식품 이런 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막 다 걷어내고 일일이 이번 수취인은 누굴지가 또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온 택배는 먼저 국제우편 물류센터를 거칩니다. 엑스레이에서 수상한 물질이 나왔다는데 먼저 수사팀과 함께 택배 상자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니 이거 재봐야 돼요. 사탕 속에 고무풍선에 담겨져 있어서 그거를 다 이제 분류 작업을 걸쳐서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 사탕 그 물건이 섞여져 있는 사탕까지 다 합치면 한 21kg. 사탕과 초콜릿 속에 필로폰을 숨겨왔다는데 세관으로 자리를 옮겨 필로폰을 분류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박지 뭉치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내가 분류할 때가 어때서? 이렇게 조그만 고무풍선에 숨겨오는 게 예전에도 있었나요? 제가 보는 처음이에요. 이 풍선 안에 드는 거. 작은 풍선 속에 담긴 하얀 가루들, 찍어서 먹어보는 건 그저 영화 속 얘기입니다. 간이 키트에 넣고 기다려봤습니다. 이 파란색이 나오면 메탄베타민 양성한 거예요? 네. 네, 하나하나 30개에서 여기 하나당 다 감정 의뢰를 해요. 저번에처럼 저희가 15kg 할 때도 한 4kg는 그게 소금으로 나왔거든요. 그것도 일부러 속이려고 그렇게. 섣불리 팔면 본인한테 이득이죠. 엄청 이득이니까. 이번 배송지는 서울 강동구입니다. 필로폰은 모두 2.8kg. 일일이 뜯어 분류하느라 분석에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이번엔 택배 상자가 한 개가 아닙니다. 엑스레이 검색기까지 설치해가지고 먼저 보내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 자기네들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쓰지만 단속을 피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운송장이 뭔가 이상합니다. 그러네요. 받는 사람이 안 적혀 있지만 일단 운송장에 적힌 주소로 택배를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찾으러 올 테니까요. 베개를 뜯어보니 손뭉치 사이에서 필로폰이 줄줄이 나옵니다. 마약을 압축해서 둔 다음에 이 속에 은닉해서 배송 주소는 충남 서산입니다. 필로폰 10kg, 시가 10억 원어치를 밀수한 범인이 있을 곳입니다. 여행 가방과 흰색 가루들. 와 이게 몇 킬로? 이거 한 8킬로 넘었어. 8킬로. 네. 하루 전날 인천국제공항입니다. 가방을 유심히 보는 이 사람이 바로 범인입니다. 싱가포르 국적의 범인, 필로폰 8kg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찾은 단속 현장들에서만 필로폰 30kg이 압수됐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마약 밀수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 운송장에 나온 택배 주소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혼자 들어갔대? 혼자 들어갔답니다. 그럼 여기 편해. 기자 카메라에서 숨기시고. 지금 필로폰 8.8kg 밀ték 혐의로 지금 긴급 체포해요. 네, 내일은 택배 주소를 따라서 밀수범들을 체포하는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 직접 가서 진료를 본 적이 있는 환자들 위주로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논란이 됐던 약 배송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비대면 진료 앱을 켭니다. 영상이나 음성통화 중 원하는 걸 선택하고 예약하면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비대면 진료 예약 주셔가지고 전화드리겠습니다. 안구 건조증 때문에 인공 눈물 등을 처방받았습니다. 평일이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는데 그 대기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회사로 다시 돌아온 경험도 있습니다.
다음 달부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확진자와 섬 벽지에 있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선 재진 환자 중 희귀 질환자나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영상통화만 가능하지만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와 어르신들은 음성통화로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약 배달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수령하거나 보호자나 지인이 대리로 수령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감염병 확진이 되신 분 등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8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들다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대신 용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내는 꼼수인데요. 주로 식품 업체들이 많이 썼는데 이젠 고깃집을 비롯한 식당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인분에 2만 원까지 오른 삼겹살은 원래 200g이던 고기 양마저 150g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깃집이 몰려있는 먹자골목입니다. 삼겹살 1인분은 많아야 180g, 적은 곳은 150g밖에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인분은 200g이었는데 이젠 그만큼 주는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고깃집의 삼겹살 1인분 평균 가격은 2만 원에 육박합니다. 1년 전보다 2,000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인상 폭은 더 큽니다. 고깃집들이 가격만 올린 게 아니라 양까지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높이면서 분량을 좀 줄인 거죠. 그래서 피부로 느꼈을 때는 그렇게 좀 덜 비싸진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 200g을 맞추게 되면은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대가 넘어가 버리면은 손님들이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원래 식당에서 시키면 나오는 삼겹살 1인분 이렇게 200g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식당들이 1인분을 150g 안팎으로 줄이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덩이를 덜어내야 하는 셈입니다. 소비자들은 말이 1인분이지 0.5인분 양밖에 안 된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특히 삼겹살 가게 같은 게 1인분에 약간 정말 작고 배가 불렀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고깃집들은 최근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급증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도매 가격이 내려가도 한 번 오른 가격과 한 번 줄어든 양은 그대로입니다. 최근 도매 가격이 주춤한데도 내려가지 않는 고깃집 한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고기 뷔페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한 20% 정도 손님들이 많이 늘었고요. 직장인들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가성비죠. JTBC 김도훈입니다. 네,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전야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예, 지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전야제는 몇 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전야제 본행사는 오후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민 2만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행사 주제는 우리는 끝까지 정의파이다인데요. 예양, 위양, 미양인 광주의 역사에 이어 1980년 5월 27일 시민군의 저항을 재현한 공연이 한창입니다. 예, 본행사 주제가 우리는 끝까지 정의파다. 네, 귀에 잘 들어옵니다. 낮에도 여러 행사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에는 시민 난장과 5월 풍물굿이 펼쳐졌습니다. 또 5.18 당시 시민들의 가두 행진을 재현한 민주평화 대행진도 펼쳐졌는데요. 활기찬 분위기 속에 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네, 5.18 민주묘지를 찾은 추모객들도 많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참배 다녀갔죠? 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먼저 문 전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18 민주항쟁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 우원 씨도 오늘 광주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네, 내일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오늘 전야제에 참석했고 내일까지 광주에 머뭅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소속 의원 대부분이 내일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은 내일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예, 지금까지 광주에서 정직명 기자였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80년 광주는 고립돼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계엄군의 만행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슬퍼런 시절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의 상황을 이곳저곳 알린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목발에 의지한 지도 꼬박 40년이 흘렀지만 박창신 신부는 아직도 1980년 5월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광주는 지금 난리 났다고. 뭐 시체가 막 여기저기 있다고. 고작 1시간 거리 익산인데 일이 터지고 하루가 지나서야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화났지. 내가 언론인들이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야. 딴 사람들 모르고 지금 맥혀 있으니까. 마을을 다니며 전두환을 지목한 유인물을 뿌리고 방송을 했습니다. 막 스피커로 막 군인들 때문에 난리 나고 좀 광주 난리 났다고. 함께 다닌 신자들은 곧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박신부라고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성당 사제관에 괴한들이 들었습니다. 온 천지 맞고 그 칼도 오른쪽에 5군데. 그때 여기에 빗자국도 있었고 조사하고도 발표를 않더라고. 알리려다 하반신 마비까지 겪었지만 박신부는 기록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좋은 세상을 이루는 현실적인 것을 담아놔야 나중에도 참고가 되잖아요. 나는 열심히 찍은 거야. 그때 내 생활비가 13만 5천 원인데 한 달 사진값이 15만 원. 시위 현장 그 자체뿐 아니라 시위에 앞서 푯말을 준비하고 끝나면 맨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돌리는 사람들까지 담았습니다. 자녀들이 잡혀서 교도소 갔던 그 어머니들이 모임을 민가협이라 하는데 체류탄 쏘지 말라고 엄마들이 지금 전경들한테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이렇게 찍어둔 사진이 3,000장, 모두가 볼 수 있게 기부했습니다. 아무리 민주화해도 10년이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기록에 남고서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JTBC 이혜선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검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 점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도 걱정할 게 없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이 IAEA의 역할이지 우리의 몫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한 거는 전혀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뭐를 하나 떠가지고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해야 되겠다. IAEA가 지금 하고 있고. 앞서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시찰단의 역할이 안전성 검증에 가깝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별도 검증이 어렵다는 걸 인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시찰단 구성을 놓고 진행된 한일 실무급 협의에서 우리는 오염수 시료 채취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료 채취는 이미 지금 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번에 지금 메인 협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시찰단은 오염수 자체 검증보다 오염수를 처리하는 시설들을 점검하는 데 더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협상이 또 결렬됐습니다. 이러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시한이 끝나면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할 거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 야당과 재협상을 위해 G7 등 해외 순방 일정까지 단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협상 전에 대통령은 여유를 보였지만 Get a good picture of all of us. We're having a wonderful time. Everything's going well. 협상 후 미국 부채 한도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Nothing has been resolved in this negotiations. Let's get down. We've only got 15 days to go. And let's be serious about this. And he agreed with that. 지난 9일에 이어 의회 양당 지도부가 두 번째 모였지만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으로 정해 있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의회가 올려주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미국은 디폴트, 채무 불이행 사태에 직면합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세계 경제가 대공황 같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140명의 미국 재계 최고 경영자들은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피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 지도부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출 감축이 우선이라는 공화당과 한 푼도 못 줄인다는 백악관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의 순방 일정을 줄이고 다음 주 일찍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정치권이 막판까지 벌이는 기싸움의 결과를 인질로 잡힌 세계 경제가 초조하게 지켜보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에서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해외 국가에서 체류하며 취업 활동 등을 하는 워킹 홀리데이 참여자를 연간 4,000명에서 12,000명으로 늘리고 나이 상한도 30세에서 35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광물 자원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속 100km로 차들이 달리는 자유로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살아서 돌아가기를 아침마다 기도하고 나온다는 이들의 일터를 밀착카메라 권민재 기자가 담았습니다. 파주와 서울을 잇는 자유로에서 자동차들이 속도를 냅니다. 차가 빨리 다니는 도로에서도 누군가는 치워야 하는 것 바로 이 쓰레기입니다. 페트병부터 담뱃값, 그리고 종이 상자까지 크고 작은 쓰레기가 있는 자유로의 48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로에는 작은 생활 쓰레기부터 화물차에서 떨어진 깔판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화물차들이 싣고 가다가 잘 묵질 않으니까 그냥 떨어져 가고 이게 다 모시고 이래서 빵꾸 나면은 그냥 옆 차들. 집에서 먹었든지 차에서 먹었든지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자유로에다 던지고 가는 거죠. 도로 옆에 타이어가 버려져 있습니다. 바로 수거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 올려보면 제 허리까지 오는 꽤 큰 타이어입니다. 오늘 저희가 수거한 타이어만 벌써 4개째입니다. 무단투기죠. 이게 타이어 파손한 거를 여기다 던진 거예요. 여기서 차 수리를 하고 밖에다가 3차선 도로 한복판으로 달려가는 청소노동자들. 도로 중앙에 떨어져 있던 스티로폼을 줍습니다. 스티로폼이 도로에 날리고 있어서 2차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 위 작업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들입니다. 워낙 사고가 잦다 보니 뒤에 있는 노면 청소 차량을 2달 전부터 배치해서 차들을 막아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차도 완전한 안전장치는 못 됩니다. 일주일 전엔 자유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노면 청소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5년엔 작업 중이던 청소노동자 2명이 도로 한복판에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고 나와야 돼요. 제발 오늘은 살아서 돌아가자. 온종일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일하는 이들에겐 도로 옆 보도블럭이 유일한 쉼터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안전관리 매뉴얼도 없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도 주워야죠. 사고 나면은 사고 잔해도 치워야 되죠. 민원 처리도 해야 되죠. 네, 저희의 정체성이 아직 없어요. 고양시는 곧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포할 것이라며 7월 중으론 작업 보호 차량을 새롭게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때까지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루만 손길이 닿지 않아도 자유로는 온갖 쓰레기로 뒤덮여 위험천만한 곳이 됩니다. 맨몸으로 이곳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 더 늦기 전에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누군가 무단 침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틈으로 철사를 넣어서 문고리를 당기려고도 했는데 경찰이 지문을 채취해서 쫓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현관문 틈새로 기다란 철사가 불쑥 들어옵니다. 둥글게 만든 고리에 문 손잡이가 걸립니다. 아래로 당기는데 고리가 빠지자 다시 걸어보려 시도합니다. 일단 너무 놀랐어요. 급한 대로 동영상을 먼저 찍었고 그러고 나서 손이 발발발 떨려가지고. 여성 혼자 사는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철사를 잡고 버텼습니다. 누구세요라고 처음에 물어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부동산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이것만 몇 차례 반복하다가 2분 정도의 대치 끝에 남성은 철사를 놔두고 도망쳤습니다. 이 도어락은 손잡이만 내리면 열립니다. 남성은 이렇게 쉽게 문이 열린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피해 여성은 궁리 끝에 손잡이에 페트병을 둘러 붙여놨습니다. 철사가 걸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집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올지도 좀 무섭고 방범 장치를 단다고 해서 해결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 현관문에서 지문을 채취한 경찰은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보증금을 떼먹어서 수사를 받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고 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선처 탄원서를 써줘야 전세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입자들을 압박하는 건데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 도중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정희용 기자입니다. 임대인 김모 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 명의 전세금을 떼먹은 조직의 일원입니다. 홀로 구속을 피했는데 최근 세입자들에게 이 같은 선처 탄원서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탄원서를 통해 자신은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고 명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탄원서를 써준 세입자들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세금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임대계약 종료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 써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제 돈이 너무 급하니까 써줄 수밖에 없었고 그걸 써주는 조건으로 선처 탄원서를 받아가는 게 굉장히 악질인 부분인 거고. 집주인 김 씨는 세입자와의 직접 연락은 피한 채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 종료 확인서와 선처 탄원서를 교환했습니다. 부동산이니까 연락을 좀 주셔라. 동료계서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탄원서가 필요하다. 그 작성해서 보내주면 자기도 우리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 지금까지 탄원서를 쓴 세입자는 적어도 10명이 넘습니다. 주범격인 사람들은 이미 다 구속돼서 증거도 다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다 피해자들이 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면 당연히 영장을 안 치겠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현행 규정상으론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를 빼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 보험금을 내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날짜가 겹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필기시험을 둘 다 치른 뒤 한국은행에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해보니 쌍둥이 형이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신 봐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은 이 직원을 형사고발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24일은 수험생 사이에서 금융권 A매치데이로 불렸습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을 비롯한 7개 금융기관의 필기시험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입사 확률을 높이고 싶었던 A씨는 본인은 한국은행 시험장에 가고 회계사로 알려진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에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의 똑같이 생긴 얼굴 덕분에 감독관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둘 다 필기에 합격하고 A씨는 한은과 금감원의 1차 면접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리곤 한국은행 입사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신입 직원 사이에서 A씨를 한은과 금감원 두 곳의 면접장에서 다 봤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꼬리가 밟혔습니다. 양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A씨는 대리시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한은과 금감원은 공동으로 A씨를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A씨 개인의 일탈로 덮을 게 아니라 대리시험이 가능했던 시험 절차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지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복궁에서 한 명품 브랜드의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유산을 세계에 소개했다는 좋은 평가도 나왔지만
한밤중까지 이어진 뒤풀이 행사가 너무 시끄러워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경복궁 근정전의 마당이 화려한 빛으로 가득 찹니다. 궁을 둘러싼 행각에서 강렬한 북소리와 함께 한국인 모델이 걷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구찌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연 크루즈 패션쇼입니다. 경복궁에서 쇼가 열리기까진 논란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청와대에서 촬영한 패션 화보가 논란이 된 후 문화재청은 경복궁에서 패션 행사를 치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취소하려던 패션쇼를 구찌가 확정한 뒤엔 이태원 참사로 인해 행사가 무산됐습니다. 세 번째 도전 끝에 국내외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서울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에서 패션쇼가 열린 겁니다. 지난달 잠수교에서 열린 유명 브랜드의 패션쇼에 이어 패션계에서 커진 한국 시장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알렸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민폐 논란도 있었습니다. 건물 밖에까지 시끄럽게 울린 소음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인근 건물에서 뒤풀이 파티가 있었는데 이런 음악과 조명이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원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주민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100년은 견딜 거라던 중국의 해저 터널이 개통한 지 보름 만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당국은 소방 밸브에서 물이 샌 거라고 하는데 영상을 보면 터널 천장에서까지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디슈 시작합니다.完全的是满足了隧道主体在寒冷海水下100年的使用寿命。네, 거북선입니다. 경남 거제시에 있는 건데 10여 년 전 경상남도가 제작비 20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에 띄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거북선을 거제시가 경매로 팔았는데 낙찰가는 154만 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다고는 하지만 제작 원가의 0.1%도 안 되는 낙찰가. 왜 이렇게 헐값에 팔아야 했을까? 해당 거북선은 만들어지자마자 짝퉁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작업체가 이 나무를 금강송을 쓴다고 하고선 미국 소나무를 썼습니다. 처음엔 바다에 띄워져서 관광 효과라도 볼까 했었는데 배에 물이 새서 결국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대충 만들었으면 물에 뜨지도 못하는 배란이요. 곳곳이 부실이어서 그냥 공원에 세워놓는데도 매년 돈이 꽤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건 시간이 지나가도 짚고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당시 거북선을 추진한 건 당시 경남지사 김태우 지사였습니다. 사실 거북선을 짓는 도중에도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결국 강행했고 이렇게 10여 년 뒤에 100만 원대에 팔리는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추가로 취재하다 보니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154만 원에 거북선을 낙찰받은 분은 100톤이 넘는 저 거북선을 어떻게 가져갈까? 취재해보니 도로로 가져가자니 너무 커서 해체 전에는 불가능하고 물에 띄우자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이 새서 거제시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왜 샀을까?
또 알아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린 거북선이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 짝퉁 거북선, 만약 이순신 장군이 보신다면 역시 심정은 어떨지 다시 보겠습니다. 2대1로 앞선 인도네시아. 후반 추가 시간 심판이 휘슬을 불자 경기가 끝난 줄 알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껴안기도 했는데 사실 심판은 태국의 프리킥 기회를 주려던 거였습니다. 태국이 이 기회를 살렸고 동점이 되는데요. 그런데 태국 스태프가 세리머니를 하다가 싸움이 벌어지죠. 경기는 다시 이어졌지만 인도네시아가 골을 넣자 또다시 싸움이 벌어졌고 급기야 부상자까지 나왔습니다. 경고 카드가 13장 나온 뒤 결국 인도네시아가 이겼는데 격투기 경기를 본 건지 축구 경기를 본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도 더웠습니다. 강릉이 34.1도 등 동쪽 지역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벌써 봄이 다 지나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 내일은 계절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오면서 더위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예상 강우량 한번 볼까요? 제주도에서는 최고 20에서 100mm까지의 비가 예상이 되고요. 남해안은 10에서 40mm, 전남과 경남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상 강우량으로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에서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 제주도와 남해안에선 모레 새벽이나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전주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남부와 남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엔 전형적인 봄 날씨 속에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최근 나타난 이례적인 더위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를 줄이는 간단한 환경보호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배달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나타나는 이런 빨간 기름기가 있으면 이대로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거해 봤는데요. 표백제로 알려진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뒤 불린 뒤에 흔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 기름기가 제거가 되는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기름기가 조금 남아있다면 햇빛 세척법도 있습니다. 배달 용기에 국물 자국이 남는 것은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때문인데요. 햇빛에 잘 분해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햇빛 일광욕을 시켜주면 하얀색 용기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유튜브로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최근 동해안에 계속된 지진에 대해서 지진 전문가 홍태경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